안녕하십니까. 교원대학교 학생 여러분. 응용윤리 저희 14주차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강의로 하자면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가 되겠죠. 저희 강의 계획서상으로 보자면 이론에서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이 정보통신윤리이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윤리 중에 여러분들 임용과 최대한 관련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인공지능 윤리 이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죠. 실제로 개정된 2022 교육 과정에서 단원 안에도 아예 자세히 좀 다루고 있는 그 소절 정도의 그런 분량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윤리, 이걸 정보통신 윤리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AI 윤리가 등장하게 된 계기 자체가 제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1교시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2교시에는 그것이 촉발시키고 있는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3교시에는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그런 분야와 관련될 수 있는 영상을 하나 보는 것으로 이번 주는 구성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구절 이렇게 한번 해 보았는데요. 장회익이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과학자입니다. 과학자인데도 이분은 철학적인 소양이 굉장히 있으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현대 문화의 특성을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아마도 역설적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강의실에서 여러분과 수업할 때 역설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사용했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 현대인들이 이룩한 고도의 기술 문명이라고 하는 건 궁핍이라든지 어려운 상태, 이것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인류의 소망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의학기술 같은 것이 질병이라든지 재해에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으로 우리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아무래도 익명성과 관련해서 비도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 기술이 과학기술의 한 가지 분야라고 보았을 때 우리가 과학기술과 윤리 다루는 주에서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 논쟁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치 중립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그러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대표자로서 마르틴 하이데거가 있죠.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기술을 열정적으로 긍정하든 아니면 부정하든 우리는 어디서나 부자유스럽게 기술에 매여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는 기술을 중립적으로 고찰할 때이며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의 시대, 이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윤리적 평가를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그런 기술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경각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하면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죠.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개념, 이러한 용어 사용이 활발해지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사람이죠.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것이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운영자인 클라우스 슈밥이 직접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 논의가 시작되었고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이전에 있었던 다양한 산업혁명들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산업혁명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4차가 있기 전, 그 전의 과정들을 살펴보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고유한 성격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제1차 산업혁명은 어떤 것인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류는 농업혁명, 그것이 1만 년 전에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거기서 매우 오랜 시간이 흐른 18세기 중반부터 산업혁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건 혹은 움직임들이 발생하기 시작되었죠. 그 중에서도 첫 번째인 제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중반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이나 대규모 철도 건설 등과 같은 기술을 토대로 기계에 의한 생산을 이끌어내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 이전에 인간들이 과학이라든지 기술을 사용하던 방법, 양식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기계를 가지고 생산을 하는 것에 활발하게 이용하였다. 이것이 1차 산업혁명의 주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제2차 산업혁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말에서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제1차 산업혁명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던 기계, 이게 더 본격적으로 대규모로 사용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공장이라는 것이 등장한 게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를 활용한 공장 속에서의 생산 조립 라인의 구동을 통해 이전과는 극적으로 구분되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이끌었다. 단순한 기계 사용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전기를 활용한 공장 속에서 엄청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만든 것. 물론 이 속에서 이제 조립 라인들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한 공장식 분업, 이것이 실시가 되었겠죠. 아마 저희가 지난주에 생명의료윤리 할 때 제가 분배적 정의 설명하기 위해서 정의의 여러 가지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렸었잖아요. 그 중에서 형식적 정의와는 구분되는 실질적 정의 첫 번째 버전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결과적 정의 주장하는 대표자가 누구였었나요? 좋습니다. 마르크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죠.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비판할 때 노동이 소외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소외된 노동,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제2차 산업혁명, 공장 속에서 생산 라인, 이것이 철저하게 분화된 시기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 2차 산업혁명이 주로 기계와 관련되는 거거든요.
1차에서는 기계의 개발, 2차에서는 이 기계가 대규모로 확대되는 것 말하고 있다면 그것과 구분되는 3차 산업혁명의 결정적인 특징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3차 산업혁명, 이것은 비교적 최근이죠.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이제 농업혁명, 두 번째가 산업혁명이라면 세 번째를 정보화혁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보화혁명. 엘빈 토플러 방식에서 말하자면 1, 2차 산업혁명은 좀 통틀어서 산업혁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제3차 산업혁명이 정보화혁명과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다. 제3의 물결 가운데 세 번째 물결, 정보화혁명과 관련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화혁명이 시작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개인적으로 정보 개발이라든지 이용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의 개발과 보급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저 같은 경우는 세대 차이가 좀 나는 편인 것 같습니다. 20살까지 넘게 나진 않을 것 같은데요. 한 10년 조금 넘게 난다고 해도 여러분들 성장하던 시기, 청소년기라든지 유아기, 이때 자라났던 환경은 저랑 굉장히 크게 다를 수가 있겠죠. 제가 초등학교, 사실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다니던 시기에만 해도 아마 뭐 첨단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컴퓨터를 사용했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컴퓨터 사용하는 집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갔을 때 학교에 이제 컴퓨터실이라고 하는 게 생겨났었고요. 그때 컴퓨터를 처음 보게 되었죠. 제가 중학교 정도 갔을 때 이제 조금 잘 사는 친구들마다 집에 컴퓨터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저도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이때 됐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요즘 용어로 말하자면 얼리 어답터시거든요. 그래서 기계 이런 거를 사는 걸 좋아하셔서 집이 그렇게 유복한 편은 아니었지만 퍼스널 컴퓨터는 좀 빨리 이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스널 컴퓨터와 함께 제3차 산업혁명, 정보화혁명에 큰 영향을 준 것이 바로 반도체, 다음으로 인터넷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컴퓨터나 반도체, 인터넷의 발달이 3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혁명을 컴퓨터 혁명 내지 디지털 혁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토플러 방식에서 말하자면 정보화 혁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슈밥이라고 하는 제4차 산업혁명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사람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슈밥이 1, 2, 3차 산업혁명,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의라든지 학문적 논의의 내용들을 검토해 보니까 21세기가 시작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의 출발선상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출발선상에 위하되어 있는데요. 오타입니다. 위치라고 바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21세기 시작점인 오늘날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의 출발선상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현 시대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인정을 할까요? 물론 이런 말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학문적으로 이런 용어 사용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거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그리고 3차 정보화혁명, 이까지는
학술적으로 개념 정립이 어느 정도 정착된 용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게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이것은 학술적으로 개념이 정립되었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가설적인 개념이라고 보는 게 올바르다는 것이죠. 가설적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건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런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1, 2, 3차 산업혁명에 이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성립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1, 2, 3차와 구분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특징이 바로 인공물의 배움과 판단 능력 자체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공물의 배움과 판단 능력, 바로 인공지능 AI를 떠올릴 수 있게 되는 대목이죠. 자, 4차 산업혁명, 사람들마다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일부 있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논의가 가능하다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과 관련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만이 제4차 산업혁명에서 강조되는 그런 기술 분야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정도까지 하고 나면 아마 1교시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제 이야기가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지털 기술, 이것도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메가 트렌드로서 핵심 기술은 주로 3가지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3가지 분야. 그리고 한 분야씩 독자적으로 발달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윤리학의 구분에 대해서 수업할 때 응용윤리학 말하면서 학제적 접근이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한 분야만 독립적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펴볼 3가지 핵심 기술들이 서로 융합되고 조화를 이루면서 제4차 산업혁명이 더 발달해 나가는 것이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핵심 기술은 바로 물리학 기술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기술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무인 운송수단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 이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3D 프린팅, 학교에도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로봇 공학, 다음으로 신소재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무인 운송 수단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론 말씀해 드렸는데요. 드론은 대부분 이제 뭔가 촬영을 한다거나 뭐 요즘은 작은 물건 같은 거 배달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운송수단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무인 운송수단이라고 하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무인이라고 하면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핸들 같은 걸 잡으면서 조정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조정하지는 않지만 스스로의 사고 능력으로 운송해 나가는 그런 수단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그것도 여기 물리학 기술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디지털 기술과 연결된다는 거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저희가 물리학 기술과 직접적으로 또 연결될 수 있는 디지털 분야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 분야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실물과 디지털 간의 연계가 직접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주요 기술, 사물 인터넷,
다른 말로는 만물 인터넷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런 사물 인터넷 기술은 상호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실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한 대씩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사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게을러지는 것 같긴 합니다. 예전에는 제일 처음 TV가 있을 때 거기 가서 채널 바꾸려고 했을 때 버튼 같은 걸 누르거나 돌리는 방식이었거든요. 조금 더 떨어진 거리에서 그런 조작이 가능하게 하는 리모컨이라고 하는 게 생겨났죠. 요즘은 리모컨 찾으러 움직이는 것도 귀찮아서 많이 부르죠. 뭐 진이야, 아리야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는데요. TV만 하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 다 음성으로 소환해서 인터넷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물 인터넷 기술이 굉장히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면 요즘 블록체인 활용해가지고 네트워크 상에서 전자상거래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것과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기술, 생물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생물학. 생물학 분야의 혁신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 프로젝트 시작하면서 완성되는 것에 10년 넘게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게 이제 과거의 사례이죠. 근데 지금 이 생물학 기술에서는 이 인간 게놈을 활성화시켜가지고 편집할 수 있는 기술까지 생겨났고, 그 이전에 10년 동안 이 기술 만들어낸 것에 비해서 하루도 안 걸립니다. 게놈 활성화시키고 편집하는데 몇 시간이면 만들 수 있다고 하고요. 돈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IBM의 슈퍼컴퓨터 왓슨, 이 친구가 의사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다고 굉장히 알려져 있죠. 몇 분 이내에 질병이라든지 이 사람의 치료 기록, 그리고 유전자 데이터 등을 최신의 의학 기술과 비교하고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 치료법을 권해주는 그런 기술을 소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건 좀 인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명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 인간만이 생명체인 건 아니니까요. 합성 생물학이라고 하는 분야도 굉장히 발달을 했죠. 이것은 농업, 바이오 연료 생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식량 문제 해결하는 것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제 인구가 세계적으로 80억이 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합성 생물학 발전을 통해서 식량 생산보다 원활하게 해가지고 모든 인구들에게 좀 식량 분배라든지 이런 게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는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4차 산업혁명, 그 중에서도 핵심은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과 관련되는 내용이라고 했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론적 지식, 이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모으는 거니까 합리적인 결정 내리는 것에 있어서 올바른 지식을 축적하고 그것과는 관련되지 않는 쓸데없는 편견 줄여나가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명하복 방식으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학교 현장 나가시면 학교 현장은 비교적 수평적인 일자리이긴 하지만 여전히 교감, 교장 선생님 같은 관리자들과 평교사 사이의 이제 업무 전달하고 그것에 따라서 일하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요즘 IT 기업 이런 데 가면 대부분 굉장히 수평적인 형태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너무 상명하복적인 관료제 형태를 개편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생물학 기술 발달하니까
의료기술이라든지 질병 퇴치기술도 함께 발달해서 인간에게 희망적인 미래를 안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우리는 부정적인 측면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긍정적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다. 부정적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인간이 그걸 해석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AI의 두뇌, 인간의 두뇌. AI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용량을 100%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뇌 용량의 1%도 활용하기가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데이터의 양이 방대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인공지능이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 알파고와 이세돌이 붙을 때 알파고가 두는 여러 가지 수들이 이세돌이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특이한 수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죠. 기보를 다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알파고끼리 붙으면서 새로운 기보들을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상명하복적인 관료제가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AI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일한다고 하면 일자리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생각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인공지능과 우리의 삶, 바람직한 삶은 무엇인가? 고민하는 것과 관련된 영역이 이제 인공지능 윤리라고 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자, 1교시에서 제4차 산업혁명 내용은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쉬셨다가 그 다음 2교시 인공지능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